예,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잠시 후 청와대에서 첫 번째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갖습니다. 경색된 전국의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회 예결위가 오늘 첫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들어갔습니다. 여야 간의 예산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정치권 소식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잠시 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한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를 갖습니다. 지난 8월에 이 분기별로 이걸 하자고 했고요. 첫 회의를 이제 11월 달에 하자고 했기 때문에 오늘 날짜를 잡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연설의 야당의 평가는 뭐 그렇게 썩 좋지를 않았습니다만 오늘 과연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오늘 메뉴는 탕평차라고 합니다. 그만큼 의미를 두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여야 모임 협의할 때마다 아마 이 메뉴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결국은 첫 모임을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의 어떤 경험도 보면 이 여야정 협의체가에서 모든 협의를 하거나 결국 국회에서 논쟁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한 번에 만나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8월에 약속했는데 처음 모임을 한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여기에서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여야 원내대표들이 전부 모인다. 그리고 자신들이 할 얘기를 한다. 더구나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예전 같으면 안 간다. 1대1로 만나는 거 아니면 의미가 없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모임에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제 할 얘기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좀 불편한 얘기를 꺼낼 것 같아요. 김성태 원내대표, 조명균 장관, 임종석 실장 경질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모든 야당에서 좀 불편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야정 협의체 자체는 대화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문제는 이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정부의 정책 기조가 조금 달라지거나 야당의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될 텐데 예를 들면 지난 1일 날 있었던 그 시정연설 같은 경우를 보면 잠깐만요. 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 관련 브리핑을 합니다. 네, 현장 연결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아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5박 6일의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파푸아 뉴기니를 방문합니다. 먼저 문 대통령은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합니다. 이곳에서 한 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신남방 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영내 무역 투자 확대 및 연계성 증진과 동아시아 공동체 발전을 위한 우리의 협력 의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문 대통령은 파푸아 뉴기니로 이동해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제26차 아펙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포용적 기회 활용, 디지털 미래 대비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아펙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의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아펙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주요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국가와 양자 차원의 실질 우호 협력 관계 증진은 물론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브리핑 관련 질문 먼저 김유겸 받겠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 관련 브리핑 내용 들으셨습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자 13일부터 18일까지 싱가포르와 파푸아 뉴기니를 들린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22% 정도 늘어났죠. 23조 정도 되고요. 남북 경협 예산이 한
10몇 프로 정도 늘어났습니다. 22% 정도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남북 경협 예산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일자리 예산이 그 정도인데요. 네, 일자리 예산이요. 예, 일자리 예산은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실은 그 동안에 우리나라가 사실 일자리는 저도 민간에서 만드는 게 맞다고 봐요. 기업이 일자리 만드는 거 맞는데 우리가 한 10년 정도 쭉 해봤지만 기업에서 돈만 쌓이고 700조, 900조 돈만 쌓이고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대졸자보다 전문 퇴직자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반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일시적인 문제다. 그리고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청년들의 일자리 그러니까 정년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만들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정부 역할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정부에서 물론 지금 뭐 단기 일자리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경찰이라든지 소방 공무원이라든지 우편이라든지 복지 서비스라든지 실제로 사회에 어떤 필요한데 공급이 많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도 많이 일자리 공급을 항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현재 어쨌든 방법이 없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경제는 침체되고 있고 기업에서는 일자리 창출은 안 되고 있고 청년이라든지 사회 서비스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수요는 있다. 분명히 있거든요. 소방 공무원 항상 부족하다 그러고 경찰 공무원 부족하다. 우편 공무원들 과로사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일자리 창출이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정의님 국회 계실 때 어떻게 예산안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야가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말썽이고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쫓겨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흐지부지 국민들 조금 이게 관심이 떨어질 만하니까 바로 통과시키고 막 이랬잖아요. 물론 늦어진 건 다반사였고요. 솔직히 예산 심사 제대로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1년 내내 제대로 짚은 것을 반영해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작년 거 결산한 것조차도 지금 사실 반영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결산 심사 때 상당히 투명하라고 해서 그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을 의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세 가지의 중요한 뭐 산림사업을 비롯해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공개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9.7% 그래서 41조 원이로서 굉장히 늘어난 겁니다. 저희가 이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도에 10.6%를 올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마중물로 쓰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마중물로 갖다가 놓은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펌프질을 해야 돼요. 물을 갖다 넣어놓고 펌프질을 안 하면 물이 안 올라오게 돼 있죠. 그냥 빠져 내려가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경제 문제는 적었다는 거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북미 간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어쨌든 뭐 유엔이라든지 모든 행사들이 대부분 간에 남북 간의 어떤 핵 문제 위주에 많이 있었거든요. 경제 문제 나올 때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시정 연설을 할 때나 엊그제 이제 시정 연설 보면 앞에 대부분 예산 문제가 경제 문제였습니다. 남북 문제는 뒤에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정치 일정상 대부분이 이 북한 문제, 핵 문제, 북미 간의 문제에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건 저는 당연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급을 또 했다고 해서 경제 문제에 신경을 더 썼다 그런 건 경제 아니라는 문제를 언급하는 거는 이제 경제 단체라든지 아니면 뭐 국회 연설할 때지 미국 가서 한국 경제 문제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유엔 가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북한 또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경제 문제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어떤 분석은 저는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만 이렇다고 해서 경제를 소홀히 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제 장하성 실장 관련된 발언 앞서 조금 언급해 주셔서 짚어보고 싶은 대목이 굳이 이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이렇게 6분이나 긴 모두 발언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 어떤 배경이 있다라고 좀 보십니까? 본인이 두 번씩이나 사과를 하면서도 지금 이제 어떻든 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올바르다 이런 얘기를 사실 고별사처럼 했지요. 근데 문제는 지금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시장 중심으로 가자.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경제학자로서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시장이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되도록 만들자라는 것인데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못 해놓고서 계속 기다려달라.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5월 연말이면 효과가 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효과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우호적이거나 캠프에 참여했던 경제 전문가들조차도 이상하다. 아니 일자리를 파괴하는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드는 그런 경제 정책이 어떻게 정의로운 경제냐, 어떻게 공정한 경제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까 저는 예를 들면 여의도연구원에서 재미난 분석을 해서 대통령이 경제를 자주 언급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럼 잘못하면 시장에서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위기가 정말 심화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경제 관료들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장하성 그 실장이 어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도 2% 후반대의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걸 총동원해 가지고 올릴 수 있는 성장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2% 후반대다. 그래서 걱정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지금 KDI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연구원에서는 이렇게 잘못 가면은 수년 내에 1%로 떨어질 수 있다. 이거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그거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 위기의식도 없죠. 또 한 가지 대통령의 그 경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경제 리더십은 인사를 어떻게 하냐에 통해서 나타납니다. 결국은 자기네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과 코드가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을 쓰느냐.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캠프 때 경제 참모로 일했던 우석훈 교수 같은 사람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을 쓰는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그 실력 있는 사람을 써서 실제로 이 정부의 경제 실력을 보여주는 것. 자신들이 이념화돼서 정해진 목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좀 풍요로워지고 정말 말씀하시는 대로 포용적 성장이 될 수 있는 이걸 보여줘야 되는 게 정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정부가 지금 위기의식도 없고 제대로 일하는 사람도 없고 더더군다나 실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정 의원님 뭐 인사까지 이야기하셨으니까 마저 여쭤볼게요. 민주당의 지금 기류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장하정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경질이 아닌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지금 그 짜임새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민주당에서 일단 이야기가 뭐 나오고 시기적으로 일단 1년 6개월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3년 차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한 6, 7번 정도 바꿨고요. 아마 뭐 경제 정책은 저는 기존이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계속 이제 경제 정책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 소득주도 성장 하나 가지고 모든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마 더 큰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 지금 이제 상법이라든지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재벌의 어떤 지배 구조, 그다음에 갑질, 프랜차이즈 이런 문제들이 다 이제 함께 추진되고 있는데 그거를 대표하는 게 이제 공정 경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공격하는 부분들이 저는 이런 면이 있다고 봐요. 기존의 어떤 질서, 재벌 질서라든지 어떤 갑이 지배하는 질서를 좀 바꾸기 싫어하는 게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좀 바꿔보자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 얘기는 못 하고 이제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 갖고 계속 공격하는 건데요. 저는 뭐 물론 최저임금 문제는 뭐 논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논쟁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한순간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분에서 어쨌든 시기적으로 그동안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뭐 교체한다 그러면 당연히 교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또 이게 교체 뭐 폭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더 이제 확대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아마 이제 임종석 실장이나 뭐 조국 교수도 이렇게 조국 민정수석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교체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종석 그 비서실장이나 뭐 정의용 실장 같은 경우는 남북 문제, 북미 간의 문제에 굉장히 이제 집중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연속성이 필요하고요.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별재판부라든지 아니면 뭐 공수처라든지 검경 수사권 문제라든지 된 게 없습니다. 어찌 보면 되고 나서 그래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당분간 교체할 가능성 많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는 지금 교체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사실 경질이라고 봐야죠. 가장 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시장이 신뢰를 하지 못해요. 지금 현재 이 투톱 체제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는 계속 뭔가 청와대가 기업들을 옥죄이는 형태니까 이게 보수, 진보, 중소기업, 대기업을 가릴 거 없이 이게 뭐가 좀 신바람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체는 불가피한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해야 되냐. 문제는 적어도 경제수장 정도 되면 시장에 대해서 좀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얘기하면 또 믿고 따라갈 수 있다. 이 정도가 돼야 돼요. 그 전제가 돼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는 좀 정부의 기조가 달라졌구나. 그런데 기존의 기조들은 계속 가져가면서 지금 현재 거론되는 예를 들면 홍남기 실장, 뭐 김수현 수석 정도가 부총리 뭐 정책실장으로 간다.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서 신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신바람도 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포용적 성장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그 성장적 기조에 있어서도 뭐 규제개혁이나 노동개혁이나 시장에 대한 친화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장선상에서 이것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새로운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뭐
그 두 사람 바꿨다고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 절대 해결 안 납니다. 그래요. 네, 이 질문은 정 의원님께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돼서 이번에 이제 당 징계 결과가 오늘 나오게 되는데 더 놀라운 건 사실 이용주 의원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16명이 이런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드러난 겁니다. 또 놀라운 건 국회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이 적발이 돼도 98%가량이 경징계에 그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문제 있죠. 저도 사실은 음주 전과가 있어요. 국회의원 하기 전에 있었지만 15년 전의 일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에 이용주 의원이 이런 선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0.85 정도, 0.85 정도 나왔으면 아마 면허 정지 한 100일 정도 나올 거거든요. 스스로가 정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 넉 달 동안에는 월급 안 받겠다, 세비 안 받겠다. 그렇다고 일은 안 하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의효정력수라는 게 표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 스스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가혹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사회 내부에서 보면 물론 이제 승진이 늦어지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겪는 게 굉장히 큰 타격이긴 해요. 하지만 적어도 그런 기준들을 분명하게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야 이제 저 자신부터가 적어도 그 공직의 특히 지위가 높을수록 그런 특히 그 상태에서 그런 과오를 점했을 때는 엄하게 처벌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실천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예, 국민의 여론도 수렴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 추가하면요. 뭐 지금 잘 지적하셨는데 일반 공무원 저도 이제 인사위원회 같은 데 가보면 한 번만 적발돼도 바로 뭐 감봉이라든지 아니면 당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국회가 보면 그동안 법에 좀 사각지대에 있었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뭐 업무 추진비도 그렇고 업무 추진비도 일반 공무원들은 그렇게 이렇게 못 씁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국회도 예외가 되면 안 된다. 이런 걸 이번에 좀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당직 박탈까지 갈 상황이라고 보시는가요? 당직은 당연히 박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평화당 입장에서 보면 그걸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한 식으로 하면 뭐 이제 같은 동료니까는 마음을 아플지 모르겠지만 그럼 도대체 뭘 바꾸자는 거냐 우리는 이렇게 이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용주 의원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 나를 정직한다라는 자세 정도를 예. 보여주면 그나마 조금 양해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알겠습니다. 얘기입니다. 해명 태도도 좀 논란이 됐었죠. 어떤 결과 나올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전 새누리당원,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